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교육론 첫 번째 시간, 일제 수업의 첫 번째 시간, 이해와 표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준비하셨죠? 교재에서는 1장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자, 먼저 말이 있죠. 안녕,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엔 그 말을 글로 쓰는 글씨가 있죠. 문자,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싫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아니야 하는 손짓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뭐 말이나 문자나 그림이나 손짓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이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좀 이렇게 분류해 보면 언어적인 수단과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수단으로는 말과 글이 있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음성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 문자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건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 언어적 수단을 보고, 비언어적 수단을 보면 그림도 있고, 기호도 있고, 표정이나 시선, 화자나 청자의 표정이나 시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짓,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비언어적인 수단으로도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 청자,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독자와 청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해교육에서 보자면 독자, 청자. 우리는 이제 이해교육, 우리 지난 그 강의교육 그 파일에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해교육에서는 읽기하고 듣기하고를 다룬다고 했는데, 독자는 듣기가 되죠. 청자가 듣기가 되고 독자는 읽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과 표현을 하는 사람은 독자와 청자를 고려해서 말하고 쓰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글을 통한 의사소통은 필자와 독자가 있고, 말을 통한 의사소통은 하자와 청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이건 표현 교육이 되고요. 듣기와 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요건 이해교육이 돼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것은 이 듣기와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럼 독자와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글이나 말의 형식, 그리고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독자를 고려하고, 말을 할 때는 청자를 고려하고,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 청자나 독자들도 말을 한 사람, 화자와 글을 쓴 사람,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글을 읽고 말을 듣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필자, 독자 사이에 글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필자와 독자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필자는 자기의 글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시키고, 독자는 글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쓰기와 읽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음. 그러면 쓰기와 읽기는 사실 표현 교육과 읽기 교육이 되는데, 표현과 이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렇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쓰기와 읽기는 서로
보통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음성 언어인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말하는 사람, 화자,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가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뭐 물론 강의를 듣거나 TV 뉴스를 본다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말이라는 음성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교육인 말하기와 이해 교육인 듣기가 서로 구어를 매개체로 하는 말하기와 듣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가 보통은 통합적으로 수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하면서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그럼 학자들은 의사소통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했을까 봤을 때 커넬과 스와인이라는 학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학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한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제2언어 학습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 그런 관계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가지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법적 능력,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 세 번째는 담화 능력, 네 번째는 전략적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문법적 능력은 어휘와 문법에 대한 능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법의 규칙이라든지 형태, 구문, 철자, 구두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사회 언어학적 능력은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필자나 화자가 의사소통 목적과 주제, 독자나 청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그런 이해가 또 필요하게 되겠고,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이제 우리 목표 학습자들은 목표가 한국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 그리고 상황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 격식적인 것, 비격식적인 것, 그런 표현을 익혀야 되고, 친근하거나 공손한 표현, 음, 그리고 그 뭐 반말, 존댓말 이런 게 되겠죠.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표현들을 잘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자와 혹은 독자의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 맥락에 맞게 그 선택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담화 능력입니다. 그 담화 능력이라는 건 의사소통이 전체 담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시와 생략, 어떤 말이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략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 그리고 반복 표현의 삭제, 그런 것 같은 이런 식의 반복되는 말들은 하나를 빼버리는 그런 방법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화 혹은 글을 응결성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담화를 이어가는 형태적인 응집성, 그리고 의미적인 긴밀성을 유지하고 주제에 맞게 일관된 내용으로 담화를 지속하는 능력을 담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능력은 전략적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을 가리킵니다. 표정이나 몸짓, 발화의 속도, 아니면 언어의 강세 같은 것을 조절하고 그리고 주저하거나 그게 말이야 이런 반복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시간 끌기, 돌려 말하기 같은 언어적 그 책략 사용 이런 것들을 모두
전략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법적인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을 고루 갖추고 적절하게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듣기, 읽기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해교육에 해당되는 듣기와 읽기의 필요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의 필요성은 실생활에서 듣기의 비중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어떤 심심한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그 의사소통을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듣기고, 이가 46%, 7% 정도가 의사소통 그 행위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아주 높죠.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상호적 대화를 위해서는 듣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호 대화를 위해서 듣기는 필수다. 그다음 세 번째는 듣기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 영역으로의 전이 효과가 아주 크다. 전이 효과 뭐요? 듣고 나서 말하고, 듣고 쓰고, 듣고 읽고 이런 식의 다른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으로 전이하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듣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교육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읽기는 문자의 시각적인 이해 과정으로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기본 학습입니다. 다른 언어 기능과는 밀접하게 연결되고 어휘력과 독해력 신장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고의 행위의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 목표 문화의 관습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자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해교육이니까 말하기와 쓰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말하기와 쓰기 표현에서의 필요성은 화자와 필자의 표현이라는 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담화의 시작이며 간단한 의사표현, 그리고 안부 확인, 정서적 유대 유지, 갈등의 조정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죠. 나도 말하고 싶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걸 쓰고 싶다. 이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 학습자의 표현 활동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는 언어 습득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하는 듣기와 읽기를 통한 이해교육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죠. 그 화자와 필자가 쓴 글과 말을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의 범위를 보자면 이해교육의 범위는 먼저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그 구체적인 이해 영역은 참여자, 담화의 참여자, 담화의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 또 어떤 장르의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교육의 목표나 원리, 그리고 이해 처리의 과정, 이해를 위한 지식, 이해교육의 방법과 실태, 그리고 이해 영역의 의사소통 전략, 이해 영역의 평가 같은 것들이 이해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해했는데 이것은 듣기와 읽기죠. 그럼 듣기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자면 청자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상하고 상호활동적인 그런 능동적 기술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듣기를 수동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옛날의 언어 교육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수동적이 아니라 듣고 다음 행동을 개시하는 어떻게 개시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굉장히 의미 협상이 이루어지는 능동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급에서 말하는 듣기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모의 정확한 음가를 집별하고 예를 들면 뭐 브프프 크크크 이것의 차이 이게 이제 언어권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어 간섭을 통해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가 식별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라든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문장의 구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본적인 의문 변화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초급 단계의 듣기의 범위가 되겠고 중급 단계 듣기에서는 다양한 의문 변화 그리고 의문 변화의 정확한 식별 그리고 더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 어절의 수식하는 중문,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부정 표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다는 아라는 글씨도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엄마한테 배고파 밥 줘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만들어서 줄게 요리해서 줄게라고 하면 아이가 배고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시간이 필요하단다. 밥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단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때 이렇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억양 때문에도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초급에서도 물론 하지만 중급에서 좀 더 잘 이해해서 한국어적인 특징을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고급 단계에서는 맥락 속에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는 어휘라든지 용표현 같은 것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서 이어진 대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조금씩 음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혹은 음성으로 전달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기의 범위를 보면 초급에서는 글자의 구성이나 음절 원리를 익혀야 하고 낮자나 단어, 구 단위를 정확하게 읽고 문장 부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것이 초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급을 공부하고 짧은 글을 읽고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원하는 정보죠. 그다음 중급 단계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연계되는 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듣고 읽거나 읽고 쓰는 등의 실생활에서의 기능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목적에 따라 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고급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목적에 따른 정보를 찾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섬세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표현 교육은 조금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표현 교육의 범위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한 표현 교육의 범위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표현 영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와 마찬가지로 참여자, 상황, 매체, 장르, 담화의 참여자, 상황, 매체, 장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말하기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말하기의 범위를 보자면 정확성 초점을 맞추다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문법 학습을 위해서 구어 연습, 초급 수준에서 주로 정확성에 맞추게 되고 문법 학습을 위한 구어 연습이니까 문법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양한 실제 상황, 그런 맥락 속에서 언어를 쓸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 때는 조금 더 유창성이 쓰기의 범위는 초급에서는 글씨 쓰기부터 완성된 글쓰기를 모두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뭐 친구, 취미 이런 단어, 이름 이런 단어 배워서 일단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글쓰기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쓰기에서는 어휘력이라든지 구문력, 표현력, 맞춤법에 관한 것, 오타 같은 것까지 그리고 언어 문화 지식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의 내용에서 이해교육의 내용을 보자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두 개 다 있죠. 음성 언어를 이용하는 이해교육은 듣기, 문자 언어를 이용하는 그 이해교육은 읽기가 되죠. 그래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듣기와 읽기 활동을 통해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자원들을 개념 지식, 맥락 지식, 체계 지식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개념 지식은 사실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과 사회문화적인 지식, 배경 지식이 있고 절차적 지식이 있는데 사실적 지식, 배경 지식, 절차적 지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념에서는. 그런데 배경 지식은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말하고 절차적 지식은 남아에서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맥락 지식은 상황 지식과 텍스트 간 지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 지식은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참여자, 그런 지식들이 포함되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간 지식은 앞뒤 언어의 연결 맥락에 대한 지식을 텍스트 간 지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 지식과 텍스트 간 지식은 맥락 지식에 해당이 되고, 체계 지식은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이고요. 의미, 통사, 의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듣기는 언어 경험의 원천이 되고 듣기 기반의 이해가 학습을 이끌어가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를 어떤 것이냐 하고 의미를 살펴보자면 읽기의 의미는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으로서 필기되거나 아니면 인쇄된 산출물, 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소리내어 발음하기부터 시작해서 읽기니까 소리내서 발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배우고 자료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읽기를 통해 목표 문화의 특성을 학습하게 되고요. 다양한 담화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도 듣기는 말하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름이 뭐예요? 라는 걸 듣고 아, 내 이름을 묻는구나 이해하고 저는 유소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한 걸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무엇을 묻는지 모르면 아니면 뭐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기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언어학습은 통합 과정이 되어서 말하기 듣기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읽기 쓰기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이 그 기술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 기술은 다른 언어 기술의 연습을 좀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표현 교육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정확성과 유창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요. 물론 이게 학습자들이 딱 균형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교사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걸 추구하고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 기능인 듣기와 읽기, 쓰기와도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교실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죠. 말하기를 학습자가 표현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문맥에 초점을 두고 발음을 지도하고 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하기 위한 말하기 활동, 그리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쓰기는 주로 정확성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말하기보다는 말하기가 좀 더 유창성이라면 쓰기는 조금 정확성 쪽에 또 가깝죠. 그렇지만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언어 사용 기회가 제공되게 돼요. 그리고 문자를 손으로 쓰거나 구두점, 문단 나누기 등의 기본 활동에서 시작해서 특정한 장르의 쓰기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기술, 수사적 기술을 익혀서 발달시키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 글쓰기 기술을 발달시키고 연습시키는 활동으로서 작문 기술이나 확장 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와 연계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기 쓰기라면 무엇을 쓰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카드를 내주거나 아니면 교사가 내주고 싶은 쓰기 활동이 어떻게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해교육에서 듣기와 그리고 읽기를 하려면 그 듣기는 입말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읽기는 글말의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말과 글말을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입말은 글말에 비해서 덜 길고 덜 복잡하다. 뭔 소리냐? 말할 때 조금 더 짧게 말하죠. 글을 쓰면 미사여구를 써서 좀 긴 문장이 될 확률이 있지만 말하기나 이런 건 조금 더 짧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글말은 입말에 비해서 길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고 입말은 짧고 간단하고 글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게 많고 불필요한 정보가 적고 축적으로 구성되는 불필요한 정보가 적다. 긴데 왜 적지? 그런데 긴 말은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글말에서는 정리해서 정제되게 쓰니까 조금 더 불필요한 정보가 적고 압축적이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입말과 글말은 처리 제약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글말은 입말에 비해 처리 제약 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입말은 시간상의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흔히 통사적 오류를 저지르기, 문장 틀리거나 말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아마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나면 문장이 완결되지 않고 갑자기 다른 말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녹화를 여러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글말은 표현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작성되고 반복적이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독자와 시공간 거리감이 있고, 쓰는 시간과 읽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독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글을 읽고 독자의 지식, 문화, 사고 등을 예측하고 그런 특징들이 그다음 입말과 글말은 동시성과 순차성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말은 같은 공간에서 보통 순차성을 지니게 되죠. 내가 이름이 뭐야? 라고 나는 누구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녹화된 우리 지금 이 영상의 경우는 여러분과 저는 제가 녹화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이걸 보는 시간은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글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같은 공간에 안 있고 다른 공간에 있을 확률이 높죠. 그다음 네 번째는 입말과 글말은 격직성 여부에서 또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상호 교환성의 측면에서도 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입말의 언어적인 특징을 보면 구어는 표준어 발음과 상이하지만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발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도 이렇게 그 그리고 이런 단어는 없어요. 글말에는 그리고라고 쓰는데 좀 약간 입말에서는 좀 애교 있게 말할 때 간혹 그렇게 쓰기도 하죠. 말하기는 단순한 문형을 또 사용하게 돼요. 말을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말하기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닌 축약이나 생략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구어에 주로 사용되는 문법의 형태가 있고요. 구어에만 사용되는. 그다음에 말하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죠. 그다음 담화 상황별 장르별로 적절한 구어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치?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거 하자는 게 되는데 그건 글로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구어 발화에서 활용적 특성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야, 좀 춥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문 좀 닫아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히터 좀 켜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좀 너무 더운 것 같아. 넌 덥지 않아? 이렇게 하면 네, 더워요, 아니요 라는 온도를 묻기도 하지만 에어컨 좀 켜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비언어적 수단이 활용됩니다. 글말에는 비언어적인 건 들어가지 않죠.
빈말에서는 뭐 그냥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비빔밥 먹을까? 이렇게 하면 싫어, 나 안 먹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글말의 언어적 특징을 좀 또 살펴보자면 목표의 정확한 절차 쓰기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쓰기에서 사용되는 어휘 같은 것들은 아주 다양하고 구어에는 간단한 어휘들을 사용하는데 쓰기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말하기에 비해서 한자어 사용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좀 더 정제된 쓰기가 되니까요. 그다음 글말의 문장들은 길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고 담화의 구조에 맞는 수사적 형식의 글을 구성하게 됩니다. 문자 언어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과정에서 적절한 전략도 사용하고 또 여기 글씨로는 없지만 수정이나 그런 것도 사용해서 다음은 우리가 어, 그 여러 가지 볼 때 학습자의 오류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원인에 따라서 보자면 모국어 영향이 있고 목표 영향이 있고 교육 과정의 영향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모국어 영향은 그 오류가 나타났으니까 부정적 전이가 된 거죠. 모국어에 있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법에서 예를 들면 뭐 조사가 별로 없는 중국 학생이나 뭐 영어권 화자들의 경우는 조사가 없는 언어니까 그리고 그 뭐 전치사라니까 앞에 붙기도 하고 중국어에 한두 개 뭐 좀 조사 비슷한 게 있지만 대체로는 조사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조사를 막 빼고 말하거나 혹은 막 빼고 쓰거나 이런 그런 게 모국어 영향이고 모국어 영향으로 전이된 거고 목표 영향으로는 과잉 적용하고 불완전 적용하는 거. 습니다, 습니다. 그쵸. 저 가다요, 먹다요, 이렇게 뭐, 길에서 들어보니까 한국 친구가 요를 많이 쓰더라. 나도 막 요를 말하고, 이런 것들도 일단 요의 과잉 적용,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교육 과정의 영향으로는 교육 자료에 의한 영향과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그다음 기타 맞춤법 오류, 뭐 어순 오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 그 현상을 보면 대치 오류, 결과 판정이라는 건 이미 오류가 된 걸 보고 보는 우리가 이런 오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대치 잘못 넣는 거죠. 그다음에 누락 오류, 뭘 빼거나 첨가 오류 하나 더 넣거나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볼 수 있고 정도로 보면 전체적인 오류와 부분적 오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발음 오류부터 좀 살펴보면 음소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자면 그래서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음소 자체를 올바르게 발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초급 학습자에 많이 나타나고 또 이 초급에서 이거 오류가 화석화가 되면 중고급이 돼서도 끝까지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 선생님이 되어서 가게 되면 처음에 초급일 때 잘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은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거나 격음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부프프 이런 거 틀리는 거죠.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친한달 이러면 어때요? 스와 즈라는 음소의 오류죠. 지난달 해야 되는데 쯔 요거 헷갈려서 친한달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그럼 교사가 이걸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아니야, 친한 아니야, 지난이야 이럴 수도 있고 친한? 친한?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학생이 아, 지난? 아, 미안 미안. 지난달 10일에 이렇게 수정하게 돼요. 기억을 떠올려서. 두 번째는 음운 규칙 오류가 있어요. 한국어 음운 변동 너무 어려워요. 외국 학생에게는 한국 사람도 많이 어렵지만 외국 학생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예시를 보면 음, 저는 꼭 꼭다발을 선물해요. 헷갈리면
꽃다발을 선물해요.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수정 방법이고, 어떤 것으로 살 거예요? 귀여운 것으로 사고 싶어요. 이건 컷으로가 아니라 귀여운 것으로 이렇게 연음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연음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어휘 오류의 예를 보면 형태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가 있는데, 형태적 오류는 학습자가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 그리고 의문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공무원에 나무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아닌데 저기 있죠. 단어의 형태를 틀린 거고, 교사가 땡땡씨 어때요? 학생이 똥똥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똑똑해요를 똥똥으로 헷갈리면 똑똑. 그 영국에서 나는 후설음이니까 헷갈려가지고 똥똥 똑똑 이거 헷갈린 거. 그래서 교사가 뚱뚱해요? 아니요 아니요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미적 오류는 어휘 의미가 유의관계 같은 거 혹은 상하관계 혹은 단위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장이 너무 좁고 사람들도 많고 아주 좁아요 이랬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게 틀렸어요? 적다. 음, 적다 아니죠? 사이즈를 말하니까 사람들도 많아서 아주 좁아요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많다, 뭐 적다, 크다, 뭐 많다, 뭐 작다, 뭐 이런 식의 작다, 크다, 적다, 많다 이런 것들에 오류가 돼요. 작고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어휘 오류 중에서 표현 오류가 있는데 학습자가 연어 관계라든지 관용 표현 사용해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에 점심을 먹을 거예요. 뭐 그리고 머리를 씻어요 하면 씻어요? 아니죠, 그렇죠? 샤워해요.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감아요라든지 뭐 샤워해요 이런 것들을 좀 오류가 생기는 그런 거고, 전략적 오류는 코드 전환. 그래서 학습자가 발화 과정에서 적합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어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요? 신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신촌 스테이션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전략을 왜 다른 언어로 사용했어요? 신촌 스테이션? 스테이션 이즈요? 신촌역에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수정해 줬어요.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죠. 문법 오류는 보면 조사 오류가 있어요. 먼저 점심에 김밥에 먹어요. 그러면 김밥을 해야 되는데 점심에 선생님이 하니까 김밥에 먹어요. 이렇게 따라한 거죠. 점심에 김밥을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미 오류는 빵을 먹까요? 이건 먹까요가 아니라 먹을까요 하는 걸 틀린 거죠. 먹을까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이럴 때, 공부하는데 써야 되나? 공부하다가 써야 되나? 이런 거 헷갈리는 거. 공부하다가를 써야 하는데, 공부하는데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번결음이 오류가 됐죠. 시제 오류도 자주 일어나요. 특히 시제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냥 현재 시제 한국어에 그거 해당되는 단어 하나를 쓰고 옆에 다른 어휘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 같은 어휘적으로 시제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진짜요? 10년 동안 첼로를 배워요. 이거. 10년 동안 배워요보단 배웠어요. 뭐 이런 게 배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고 정말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토요일 일본에 갔어요. 갔어요? 아니죠? 가요죠. 부정어류도 있어요. 서술어가 파생어이거나 합성어일 때 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안 건강해요. 이럴 때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마 하용적인 오류도 있어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학자의 발화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땡땡 씨 잘 지내요? 그래, 그래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요 해야 되는데 네, 잘 지내요 하던가.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잘 가요? 언제 만났어? 만날까? 나는 저는 화요일이 좋아.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은요? 그렇게 이렇게 자,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잘 가요? 하면 한국어는 인사인데 언제 만날까? 화요일 어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오류가 이제 일어났는데 오류 수정 개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류 수정은 누가 오류를 수정할 것인가? 언제 오류를 수정할까? 어떤 오류 수정할까? 학습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다음 어떻게 수정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누가 수정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오류 수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해. 교사가 직접, 음, 교사가 수정 직접 할 건가? 아니면 다른 학습자가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학급 전체가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 자신이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동료 학습자가 하거나 친구들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정의적으로 어, 감정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교사 발화에서 몇 가지 앞에 예시에 나왔었죠. 틀린 게 따라 응? 그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학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학교가 틀렸나? 꽃다발? 이렇게 하면 아, 아니 아니 꽃다발 이렇게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중에는 이상적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죠. 어쨌든 실제 오류 수정 방법은 이렇게 교사가 직접 아니에요, 꽃다발 아니에요, 꽃다발이에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거나 전체가 하거나 스스로 하거나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누가 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면 좋아요. 모든 오류를 교사가 하거나 모든 오류를 친구들이 하거나 모든 오류를 본인이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오류는 교사가 해주고 어떤 오류는 본인이 하게 하고 어떤 오류는 전체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할 것이냐. 나타나자마자 오류가 나타나면 즉시 할 것이냐. 아니면 발화가 끝나면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이냐. 즉시 발화 마지막에 나중에 이것 중에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겠죠. 물론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떤 오류는 즉시 해주고 그날 목표문법이라든지 또 이게 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발화 끝에 해줘도 되고 또 나중에 질문했을 때 해줘도 필요할 때 해당 항목이 나왔을 때 언제 할 것인가 그 오류 수정의 시기는 숙달도 학습 목표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먼저 숙달도는 초급의 경우는 오류를 화소화하기 쉽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오류가 나타나면 빨리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초급에서 수정을 안 하면 고급에까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초급에서도 바람 마지막에 할까? 바로 할까? 요거 정도는 정해야겠죠? 여기서 즉각적으로 하는 건 모든 걸 즉시 하는 게 아니라 바라가 끝나면 해준다든지. 고급으로 갈수록 소통을 위한 과제 활동이 끝난 후 혹은 개인이나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형태나 의미의 정확성에서 중점을 두면 학습 과정에서 즉시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창성에 중점을 둔다면 정확성에 중점을 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유창성에 중점을 둔다면 의사소통의 맥을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학습 활동 후에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업의 과정에서도 문법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좀 즉각즉각하고 마지막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나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조금 모아서 뒤에 하고 그런 게 좋고요. 그다음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강하거나 소심한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들어가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학생들에게는 즉시 고쳐주거나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오류를 수정할까? 그렇게 봤을 때 학생이 일으키는 모든 오류를 수정한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뭐, 저도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 선생님인 저도 오류가 녹화해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사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 거라면 세상의 모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걸 수정할 것인가를 좀 정해야겠죠. 그래서 부분적 오류 혹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는 오류 같은 것은 조금 지나가거나 교사가 오류를 지적하고 학습자 스스로 혹은 친구들이 서로 고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오류는 전체적인 오류들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정하는 것이죠. 이거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오류는 나중에 수정해 학습자에 따라서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수업에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문장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다가 오류를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의사소통에서 유창성이 있으니까 두고 다음에 배울 때 뭐 일주일 후에 배운다든지 이틀 후에 배운다면 그때 수정해도 됩니다. 그다음 이미 배웠지만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다른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면서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배웠는데도 여러 학습자가 자주 오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시켜서 좀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다음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수업의 흐름, 의사 전달의 맥을 끊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정확성을 더 강조해야 할 경우 수업 흐름을 타단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드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오류를 수정한다.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명시적 수정이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사가 전화가 어디에 왔어요? 전화가 어디에 있어요? 전화가. 학생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아니고 전화가. 자, 선생님은 전화가 어디에 있어요 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전화번호라고 헷갈린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 아니고 전화가. 학생 전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수정해 주는 바로 선생님이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명시적 오류예요. 오류 수정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고쳐 말하기. 학습자 발화 중에서 오류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 혹은 부분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교사가 다시 수정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교사가 어휘 또는 문법 요소를 덧붙이거나 변형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테니스 코트를 6시에 내려가는 다는 것이 라이트가 켜서 9시까지 쳤어요. 그럼 여기 테니스 코트 6시에 내려가는 바는 이거 여기도 오류고 라이트가 켜서가 아니죠? 켜져서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교사가 이 문장 전체를 수정해 준 예시예요. 더 말한 거예요. 테니스 코트장에 테니스장에 6시에 내려간다는 것이 라이트가 켜져서 밤 9시까지 쳤어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고쳐 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명료화 요구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학습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교사는 그러면 땡땡씨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좋고 어, 좋고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좋고 잡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좋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니까 좋고 잡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명령화 요구가 있고 그다음 메타 언어적 피드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학습자가 발화를 올바르게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메타 언어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메타 언어는 어떤 언어를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한다든지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메타 언어 사용에 해당돼요. 호텔 몇 시 갈까요? 그럼 타임 메이커, 타임 마커 없어요. 이렇게. 아, 호텔 몇 시에 갈까요? 또 하나 없어요. 뭐, 호텔에 몇 시에 갈까요? 이런 식으로 메테 언어, 타임 마커라는 걸 사용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그다음 유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학습자가 직접 올바른 형태를 발화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네, 또 무엇을 했어요? 친구 만나요? 네? 친구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반복 있어요. 학습자가 발화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사가 반복해서 제시하는 방법. 남자가 몇 명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사람? 그렇게 말하죠. 5명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걸 교사가 따라해서 여기 틀렸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할 수 있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장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어요. 여러분은 2번, 3번 다시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